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0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폐원했습니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도 법사위에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분식 회계를 한 저축은행이 상장 폐지돼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회계감사에서 이를 찾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1심보다는 감형됐습니다. 감형 사유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돌며 수백 채의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브로커들과 이에 가담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5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회는 밀린 숙제하듯 N번방 방지법과 구직자 취업 촉진법, 양육비 이행법 등 100건 넘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는데 여야는 그 와중에도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에서 설전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오전 9시 반부터 모인 국회 법사위원들. 그런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조정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인심 쓰듯이 통과시켜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내비쳤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의 월권,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료 의원들마저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킨다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과연 해당 상임위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견 조정을 해가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지 체계작구 심사의 핵심인 유연적 법률을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김도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번엔 여당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 특정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실제례가 있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라든지 관련 부처 또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가 해당 상임위에서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기원 의원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해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것이 또 법사위에 미뤄진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1대에서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는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시 관련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법원 유죄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본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이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이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그 최일선에 서야 할 검찰, 법원이 연관돼 있어요.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보면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며 법원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당시 엄격한 사법 판단을 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 자체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법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법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혹제만으로 법원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국가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는 저는 지극히 온당치가 못하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며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조사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법원 자체 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나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나 국무총리나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가 밝혀지도록 그렇게 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과거의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편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이들이 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살고 싶어요. 매일 한 번씩 죽고 싶다. 힘들다. 양육비를 이렇게 받기 힘드나. 아들과 죽을까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다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또 죽어야 법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절절한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회원들이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긴 했지만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방을 어느 정도 정리한 법사위는 100건 넘는 민생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인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인 법사위는 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이 맞는지와 상원과 법안 발목 잡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체계 작고 심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두고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전국을 돌며 수백 채의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브로커들과 이에 가담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불법 전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 가짜 임신 진단서로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되거나 네. 그 대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됐던 아파트를 네. 불법 전매했던 부동산 브로커들과 부정 당첨자들이 네. 한 454명 정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브로커들은 네. 2018년부터 최근까지 SNS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약 통장을 네.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청약 통장을 사서 네.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고 한 채당 2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네.
적발된 브로커의 절반이 공인중개사나 네. 중개 보조인 경력자, 분양 대행업 종사자 등 부동산 업무에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네.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청약 통장이 있다고 다 분양을 받는 건 아닌데 뭐 꼼수 같은 걸 좀 부린 게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의 청약통장은 웃돈을 붙여서 집중적으로 사들였고요. 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네.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고 대리산모를 통해서 진단서를 받기도 하고 네. 청약 당첨 직후에 낙태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 48명이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조 전문가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405명은 청약 통장을 판 부정 청약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들이 전국에서 불법으로 전매한 아파트만 445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행법상 네. 부정 청약과 네. 불법 전매를 하게 되면 브로커, 네. 매도인, 매수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네. 해당된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불법 전매가 직거래가 아니라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 공인중개사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네. 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서요.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네.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를 하면은 그 전매를 해서 넘겨받은 다른 뭐 선의의 피해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과 같이 불법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네. 분양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네. 불법 행위로 분양 계약이 취소되면 이제 소유권이 네. 사업 주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분양 계약이 취소되면 네. 사업 주체는 그때까지 계약자한테서 받았던 입주 금액 네. 게 이제 그 은행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한 네. 비용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인이 이미 매도인에게 입주 대금을 지급했다면 네. 매수인에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문제는 이제 프리미엄이 될 텐데요. 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주 대금 외에 네.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해도 네. 사업 주체가 매수인에게 프리미엄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프리미엄은 이제 분양권을 거래했던 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오고 갔던 돈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서 네. 적발되어서 분양계약 취소를 당한 매수인은 네. 매도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을 따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불법 전매로 형사처벌을 받고 네. 입주 자격도 상실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프리미엄까지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은데요. 이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이미 지급했던 프리미엄을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현재로서는 네.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프리미엄을 받고 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그 분양권 원소유자에게 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선 불법 전매 세대를 적발한다는 것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불법 전매 거래의 경우에는 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네. 하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와 뭐 그 가족,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청약 전문 브로커들이 네. 특별 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렸기 때문에 네. 제도적인 허점도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매수자 등이 그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돈 버는 쪽으로 기상천외한 사람들 많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2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감형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7살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수십 차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 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으로 감형에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 징역 6개월, 벌금 20만 원에 비해 10만 원을 더 깎아준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게 하고 욕설과 폭력, 성적 모욕 등으로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공권력 행사에 지장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쉽게 말해 경찰들이 또 그 사람이네 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슴에 분노와 우울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나 길을 모르거나 없어서 그랬겠지만 애꿎은 일선 경찰을 상대로 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징역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